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듣고 있는데요. 광주의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TF 구성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전남과 광주, 무안, 그리고 국방부와 기재부, 국토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소식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을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반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광주 시민, 또 전남도민 100여 명과 만났습니다. 지금도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 방식인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연 겁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조금 난잡할 수도 있지만 함께 대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유롭고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또 국가 균형 발전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놓고 이 대통령과 지역 군수, 또 주민을 비롯한 참석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주제 제한 없이 듣기 위한 자리라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같은 소통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광주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조만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취임 뒤 100일이 되어서야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과거 대통령들보다 빨리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이 역시 대국민 소통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히 어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발표한 국민 사서함을 통해 국민의 질문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형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엔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인들과 만났는데 대통령실은 대선 기간 소록도를 다시 찾겠다고 했던 김혜경 여사의 약속을 지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열리고 있는 김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도 어제와 비슷하게 결정적 의혹 제기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의혹을 나름대로 잘 해명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후보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해명했다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불투명한 재산 증식 의혹과 석사 학위 논란, 또 자녀 특혜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큰 결격 사유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장관직도 채워나가는 등 내각 인선 마무리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유임 결정으로 여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인사를 철회할 기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임 뒤 첫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이 대통령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는 건데요. 이번 유임 결정이 실용과 통합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재산 형성과 학위 취득, 아들의 특혜 입학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한창입니다. 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여당은 김 후보자 의혹은 충분히 소명됐다며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렸지만 총리 청문회 이틀째에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죠. 네, 야당이 김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부터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여전히 각종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청문회에 자꾸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종합해보면 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무자격 총리라고 혹평했습니다. 오늘도 수입보다 많은 지출, 그러니까 돈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여기에 더해 김 후보자가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출판기념회나 경조사비 등으로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냈다면 이를 신고에 기록으로 남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민석 후보자는 논란이 된 자금 출처에 대해 장모에게서 2억 원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어제 처음 새로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야당의 의혹 제기 대부분은 검찰의 표적 사정에서 시작됐다고 세게 받아쳤습니다. 자신이 마치 6억 원을 한꺼번에 받아 집에 쌓아놓은 것처럼 조작해 제2의 논두렁식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역공도 폈습니다.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김 후보자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보기는커녕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아온 바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심사 보고서 채택도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3차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도 남긴 상황인 만큼 합의 처리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인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인준까지 속전속결, 표결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다고요? 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엄중한 시기 큰 책임을 맡겨준 데 감사한다면서도 여야가 바뀌었어도 자신의 기준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건 역시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한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며 새 정부 철학에 맞춰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송 장관 해명에도 회의장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민주당은 유임을 결정한 대통령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정책 과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장관이 풀어갈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과제와 입법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저희들도 우리 장관님과 함께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역시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관님 소신까지 바꿔가면서 농업의 미래를 망치려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당에선 막말로 농업을 파탄시킨 송 장관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시 사퇴하라는 날선 발언도 쏟아지면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전격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신문도 열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안의 결과가 특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 여부 언제쯤 결론 나게 되나요? 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했던 윤 전 대통령의 첫 체포영장은 30시간 넘는 고심 끝에 발부됐었는데요. 통상 절차대로라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청구된 영장의 결론,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에 적시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앞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다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는 취지인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위헌 특검이라고 반발할 거라는 판단에 향후 소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신문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젯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기각했는데요.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결정을 맹비난하며 기피 신청을 거듭 제기하고 재판부는 다시 기각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신문이 더디게 진행된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 3시부터 재개된 신문에서도 재판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성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시한이 오늘 24시에 끝나는 만큼 재판부가 그 전에 추가 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자정에 풀려나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직 준비 기간에 있는 다른 특검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지명으로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처럼 검찰 소환 요구에 3차까지 불응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서 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명현 최상병 특검도 출근길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할 거면 어떡할 거냐고 묻자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검찰이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승객들에게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불을 지르던 당시의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승객들로 붐비던 토요일 오전, 모자를 쓴 방화범 원모 씨가 바닥에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쏟아붓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도망치고 일부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곧이어 원 씨가 불을 붙이자 삽시간에 전동차 안에 불길이 번지고 까만 연기가 가득 찹니다. 전동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한강 및 터널을 지나서 마포역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간신히 불을 피한 승객들은 열린 전동차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터널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지하철 승객 3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원 씨에게 현존 전차 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신고 내역과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를 고려할 때 불길과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지하철에 탄 모든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했고 원 씨가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이 승객들을 상대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은 481명으로 특정되지만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현재까지 피해 신고로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 씨가 범행을 저지른 배경은 뭐라고 분석이 됐나요? 네, 검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 분석 결과 원 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원 씨가 재산 분할 등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 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과 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 생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질렀고 지하철 승객 여러 명에게 큰 피해를 가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원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원 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하고 범행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리터와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원 씨는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려고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유류비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원 씨는 휘발유를 가지고 1호선과 2호선, 4호선을 번갈아 타면서 서울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신변 정리 차원에서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트라우마 약물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고법이 김영현 전 장관 측의 추가 기소 불복 이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는데 이 기소에 대해서 불복 이의 신청을 했고요. 고법에서 김영현 전 장관 측의 추가 기소 불복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기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런 가운데 불복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 휴전 합의와 미국 증시 훈풍으로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3,100선에서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200조 클럽에 가입한 SK하이닉스는 4일째 오르면서 30만 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화동 기자,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코스피가 장중에 3,130 근처까지 올랐지만 3,10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8% 오른 3,127로 개장했지만 장 초반 하락했고 그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장 초반엔 3,129까지 올랐다가 바로 3,084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다가 순매도로 돌아섰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반도체주가 강세였습니다. 어제 시총 200조 원대에 진입했던 SK하이닉스는 29만 원대까지 올라 30만 원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로 1.3% 상승했고 6만 전자에 안착했습니다. 단기간 급등해 전날 거래 정지가 됐던 카카오페이는 거래 재개 후에도 9% 급등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과 은행, 증권주 그리고 원전주가 강세였습니다. AI 수혜주였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25% 오른 802로 개장했지만 0.3% 내린 79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1,362.4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입니다.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반면 허를 찔렸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청문회의 모습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자, 다들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의원이 끼어드는 이런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자꾸 조작됐다 말씀하시는데 그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질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질의하는 의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냐면요.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상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저희가 생방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납득할 만한 조치를 안 하면은 저희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 아십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산이 증가됐는데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을 벌었는데 8억을 더 써갖고 13억을 쓰셨으면은 그걸 밝힐 책임은 말하자면은 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납세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하고 이제 지출한 돈하고 다르면은 과세 당국에서는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님한테 과세를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합니다. 네, 정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후보자님은 그거를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서류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니네들이 알아서 밝혀봐라.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안 내는 것은 안 내실 거는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5,900명, 문재인 정부 때 6,400명, 윤석열 정부 때 1,600명 이렇게 맨 첫 번째 시기에 사면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이후 338일째, 문재인 정부 때는 234일째, 윤석열 정부 때는 100일째.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정치인은 일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줄이긴 했어도 정봉주 의원 이런 분들은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방금 그 황운하 의원께서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께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포용의 통합의 범주에는 포함되는 것처럼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면 부의장이 될 텐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SNS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든 민주시민들과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냅시다. 21대 대통령 취임 국민 통합 내란 종식 특별 사면 복권 서명 운동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꼭 사면을 해주실 것처럼 말씀을 그쪽에 좀 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래서 그게 제 질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와 자료 제출과 증인 제로의 청문회 갖고 저희 보고 하라는 거는 저희를 정말 모욕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질문을 마치고 저희가 회의를 할 텐데 자료를 다 내십시오. 네. 네, 아까 사면과 관련한 황운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린 답변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는 딱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라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잘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면을 한 경우에는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제가 보는 국민의 어떤 민심은 이번 내란과 관련된 부분, 그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는 어떤 법적 처단을 유예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가상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 아닐지도 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입장을 그때 표명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배준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야당,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규명하려고 하는 청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 필요성과 이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 김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 경과 보고서 또는 인사 경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경고할 수 있다. 방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의무입니다. 제18조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143일 체류하셨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30여일 또는 40여일 동안 중국에 가서 칭하대 분신술이라고 했던 10대 의혹 중에 한 가지는 해소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출국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박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1로 되어 있는 건 1박 2일이기 때문에 2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면 146일이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야당 간사님께서 민주당이 드루킹처럼 좌표를 찍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좌표 찍은 거 없어요. 배준영 간사님에게 댓글을 보니까 기존의 그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 이전과 댓글 달린 개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거나 5.18을 폄훼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 수가 조금 많다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님께서는 30만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는 사실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댓글이 상대적으로 3배 이상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 시간대에는 댓글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댓글이 많은 것은 본인 스스로와 신상 발언을 통해서 급성 간염이 왜
거론되냐.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다. 그리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댓글이 많다. 좌표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유튜버 위원장님 시간 멈춰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끼어들고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 질의할 때 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안 하시고 네, 간보에 공부에 자, 다 있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아니 뭘 하지 말라는 건데 위원장님? 그 청문위원에 대한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질병이니 좌표를 뭐 찍었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한 질병이니 허위사실이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겁니다. 얘기하지 좌표 마시고 찍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자, 공격에 대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예, 겁니다. 그건- 위원장님 저에 대한 질의에 평가를 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 끼어드는 것만 막아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제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질의 시간을 김현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위원장 질의 시간을 아니거든요. 보장해 주십시오. 지금 보장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장하고 질의 있고요. 내용까지는 질의 내용도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지할 수가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잘못된 끝난 다음에 질의가 해주십시오. 있으면 끝난 다음에 위원장이 해주십시오.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 시간 끝나고 해주십시오. 발언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발언 중단 못합니다. 여기에 위원장 권한은 아닙니다. 발언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 위원장이 몇 차례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위원장이 몇 끼어들지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아니, 하라 유튜브 얘기한 이렇게 겁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청문위원의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병이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표 찍었으니까 제가 좌표 찍지 않았다는 얘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자, 겁니다. 위원장이 발언한 대로 저희 민주당이 주의해서 좌표를 찍었다고 해서 주의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공개되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끝난 뒤에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은 사회를 진행을 원만히 해주시는 게 위원장님의 권한이지. 마찬가지로 청문위원회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6억에 쌓아놓고 했다는 것에 관련해서 야당 의원께서 끊임없이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도된 정보가 갈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워낙 검찰과 가까운 분들이 권력을 상당 기간 장악하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후보 시절 또는 대표 시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신의 공격과 테러까지 당하면서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셨고 아마 그 대통령이 임명 후보자에 대해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있었던 사안을 두고 23년이 경과해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징금과 벌금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점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하나하나 캐내는 이런 부분이 과연 온당한 청문회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입니다. 지금 여야 간사인 김현 그리고 배준영 의원의 질의 내용을 각각 듣고 오셨는데요. 김현 의원이 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특정 질병을 또 언급해서 위원장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망한 모습이죠. 근데 이틀째 청문회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6억. 그거 이외에 어떤 게 기억에 남을까요? 우리 국민들도. 근데 그 6억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쌓여진 게 아니고 4년 동안에 한 번 부유금, 축부유금 받았다가 또 추징금 내고 이런 반복인데 주진우 의원은 일종의 성공을 한 거예요. 김민석 의원은 6억을 쌓아놓고 있었다라는 가짜뉴스인 듯 가짜뉴스 아닌 듯한
이런 이제 정치적 공격에 일정 정도 성공을 한 거라고 봐야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김현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또 이제 공격을 한 것인데 저는 모두가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무총리 후보가 새로운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가 어떤 소신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갈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텐데 한마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6억이냐 자료 제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료 제출 문제는요.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 때 나왔던 여야의 뒤바뀐 모습만 있을 뿐이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때마다 보는 장면인 것 부끄러운 같습니다. 우리들의 자화상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득보다 지출이 6억 많았다. 이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이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나는 털릴 만큼 털렸다. 제2의 논두렁 시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이제 여야가 공수를 하면서 여당은 어떻든 간에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후보자나 장관을 방어해 주려고 노력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거는 그는 뭐 이 여야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 청문회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도 없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모여 앉아가 서로 사퇴질하고 서로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없고 참고인 없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나 당사자는 나는 내줄 만큼은 다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검증하는 게 참고인이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참고인 증인 없이 지금 저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 검증이 되겠냐.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이번이 최악인 것은 청문위원들이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요. 아니 병력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를 야당 청문위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게 해서 재산 문제 한다고 해서 그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재산 70억인데 뭐 아들에게 얼마 주고 이거 검증해야 된다. 이거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제는 한술 더 떠서 또 병력 문제 얘기하니까 주진우 의원의 병력 문제, 그 지병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저거는 정말 너무 금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공격하는 게 그리고 자기가 해명하면 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꾸 이제 프레임을 씌우니까 근데 이제 자기 말로 나는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2020년도 재산이 마이너스 5,800억에서 이번에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플러스 2,100억으로 늘었으니까 한 8억 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8억 는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명을 한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재혼 결혼식 때 축의금이 있었고 이게 한 1억이 됐다 그리고 두 번의 출판 기념회에서 1억 5천 해서 3억 해서 4억까지는 소명을 냈어요. 그리고 어제 새로 나온 것이 처갓집으로부터 한 5년 동안 생활비 쪽으로 2억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증여 아니냐, 증여세를 냈냐 그랬더니 증여세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그럼 증여세를 낸 증여세 기록을 제출해라 했더니 제출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걸 안 냈다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김민석 후보도 낼 수 있는 자료는 내는 게 좋아요. 내는 게 좋은데 저렇게 안 내니까 계속 자료를 가지고 싸움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면은 짜증 나는 거죠. 저런 청문회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로 싶습니다. 인신 공격을 하면서 간사가 벼슬이냐 닭벼슬이 여기서 왜 나오냐 이런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두 분 지적처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새 정부 초대 총리 제대로 검증을 해봐야겠죠. 경제적 자질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제대로 답했을지 영상으로 보시죠.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후보님이 비행기를 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개표 상황실에 머물렀던 걸로 기사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사고가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지금 부채가 이런데 앞으로 국가 정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히 잘 답변을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숫자가 있고 순간적으로 깜빡할 수 있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4선 국회의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근처에 가는 숫자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네, 김민석 후보자가 국가 부채를 묻는 질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은 뭐 착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옹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선거 때 상대 후보와의 토론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좀 당황했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숫자인데 김민석 후보가 국가부채 비율을 대략적으로 모르겠습니까? 근데 순간 워낙 그 일방적인 재산 공격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한 공격 중심으로만 몰려 있다가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이게 아마 제대로 이게 작동이 안 했던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책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작은 해프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체로 그 김민석 후보의 경제적인 뭐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예, 해프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깜빡할 수치가 따로 있지 어떻게 국가 부채를 모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저거 어제 지켜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김민석 후보가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국가 부채 문제 48.4%인데 저걸 20에서 30%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라는 거를, 그것도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더라도 대답을 아예 못하는 걸 보면서 김민석 후보가 정말 저 도덕성 검증에만 너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깜빡했는 건지 진짜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를 리는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고. 근데 저게 사실은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런 데 하다가 TV 토론에 나가서 지하철 요금이 얼마냐, 버스 요금이 얼마냐, 배추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고 4선 국회의원이고 정책의장 했던 분이 국가 부채가 지금 몇 프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른다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네, 실수였을지 정책 자질이 부족한 것일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야는 청문회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후보자가 야당이었던 3년 전과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성인이 된 아이들의 또 사생활 문제, 그러면 부모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자녀에게 또는 학교에게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론을.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을 투자한 것으로. 2억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추 사업이 나온 배경은 김 후보자가 옛날에 유학했던 시절에 강모 씨가 후원금을 대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배추 사업에 투자를 했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이었다, 이런 해명이었어요. 의심하려 들면 다 의심이 되고 이해하려 들면 또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호적인 투자를 받아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보장해주는 뭐 이런 투자였을 가능성도 좀 있고,
뭐 이것을 나쁘게만 바라보면 이것도 눈속임하고 그냥 후원금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정치도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좋으나 정말 아쉬운 부분은 김민석 후보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자질과 준비 그리고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언론에서도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정치권도 과거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입장이 바뀐 거 정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자리만 바꿔서 똑같이 연출하고 있고 또 우리 언론들도 그런 자극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니까 우리 정치의 모습 또 청문 제도의 모습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밝혔으면 하는 생각은 아마 누구나 다 뭐 그럴 거예요. 김민석 후보도 비슷한 생각일 터인데 그것을 밝히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밝히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 하나 기본 전제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국가 운영 능력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아들에 대한 의혹이 아니에요. 김 후보자가 예전에 유학을 할 때 강모 씨가 자금을 대준 의혹에 대한 해명인데 사실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의혹이 아니었는데 이 배추 사업 얘기까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저 해명을 하는 게 어제 두 가지 해명이 있죠. 2억이 두 번 튀어나왔어요. 하나는 과거에 유학 시절에 생활비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던 거 그거 내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투자했던 거에 대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계속 받은 거다. 그것은 사실 뭐 종결된 그렇죠. 재판이 저 끝난 옛날 일이죠. 종결된 거 불필요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전체가 생활비를 2억이나 또 받았다. 이 두 가지 나왔는데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불필요한 얘기를 왜 자꾸 할까라는 생각하고 검증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제 갑자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자칫하면 이런 오류에 내가 한 이틀만 그냥 때우면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나 임명되는데 문제 없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렇게 안 될 거거든요. 이 이후에도 국무총리로 설사 임명이 되더라도 저게 다 검증이 되고 진짜 그때 가서 거짓말로 탄로가 나면은 국무총리가 거짓말한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불필요한 얘기들을 그리고 자료도 증빙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해요. 혹시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틀만 버티면 때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이후에도 거짓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 신사복 광고 사진을 꺼내들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또 하나 놀란 게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거의 그 당시 모델료로 2억 원을 받았는데 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최현일 의원이 1999년에 김민석 후보자가 광고 모델이었다 이 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저는 그 광고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종의 선망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델료가 2억이다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인데 그때는 25년 전에 2억 원이면 법이 가능했던 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 어떤 그 재산 축적이나 이쪽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일부라도 자기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체 다 사회에 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가
어떤 그 재산 축적에 욕심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다. 만약 그때 그 2억을 그대로 갖고 불렸으면 지금은 더 큰 재산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재산과 관련된 도덕적 흠결을 찾아내려고 하나 실제 김인석 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투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25년 전의 광고 모델 사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잘난 일이죠. 2억 광고를 받아서 결식아동 돕는 데 쓰고 또 민주화운동 보상금 한 1억 정도 수령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것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총리 후보자로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김민석 후보는 정말 이 기부도 많이 하고 재산 형성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후보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은 이쪽이 조금 덜 해명이 되더라도 그냥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직자에 대해서는요. 엄하게 이게 검증하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기부는 기부고 그리고 검증해야 될 건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대로 유임된 농식품부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죠. 송미령 장관이 오늘 농망법이란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거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정 철학이 그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유연한 실용주의 그리고 국가 책임의 농정, 그 국민들한테 먹거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 철학에 그 맞추어서 우리가 그동안 그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그 검토하겠다. 농망법이 그런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발의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건의했던 장관이 유임된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잘못했었다, 농망법이 희망법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네, 좀 민망하긴 하죠, 듣기도. 그런데 지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속에서 저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걱정이 사실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다시 추진할 거거든요. 추진할 때 저 송미령 장관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가 실제의 입장 변화를 가져온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본인이 저 농망법이라든지 그리고 농업 관련된 부처의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그 국정 철학도 다르고 기조도 다르지만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자기 역할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속성과 협치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나름의 긍정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여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국정 철학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뀔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분을 임명하려고 하는지 또 왜 저분은 굳이 또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국정 철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양곡관리법뿐만이 아니에요. 4개 법안이 민주당에서 진보 진영에서 하려고 하던 법안 이거 농망법이다. 농업을 망치는 법이기 때문에 난 반대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 건의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 해서 저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자기 완전히 소신을 180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는 진짜 농망법이 지금은 몇 달 지난 이후에 정부가 바뀌니까 희망법이 된다.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탕평인사라는 걸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국민통합과 탕평인사. 근데 지금은 저분이 이미 국민통합 탕평인사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야당도 완전히 영혼이 없는 그런 비겁한 장관이라 비판하죠. 민주당에서도 비판해요. 아마 복경 의원님도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는 좀. 근데 진보단체, 농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내란 장관이라고 당장 해촉하라. 저분을 계속 끌고 가는 게 국민통합에도 도움도 되지도 않고 탕평인사가 아니에요. 이제 저분은 탕평인사가 아니라 잡탕인사로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이걸 치하하기는 못할 텐데 본인 스스로 이제는 고사를 하는 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위임시킨 그 이유는 그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싶다라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고 또 걱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유임된 송미령 장관께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특히 관련 농업 단체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간다면 저는 오히려 좀 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정권 교체 후 유임된 송 장관이 유임된 이유 이재명 대통령만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간호를 하는 그 모습이 뭐 포착됐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매일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갈 겁니다. 김 여사 아직 소환 통보, 소환 요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가요? 특검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겁니다. 병원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요즘 이게 며칠 전에 또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매일 김 여사를 간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특검 소환에는 응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 소환에 임해야죠. 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성실하게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경찰 조사 단계였거든요. 지난 23일부터 이제 특검으로 넘어온 겁니다. 특검으로 넘어오자마자 어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3번의 소환에 불응한 건 맞습니다. 불응한 건 맞는데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3번 정도 소환해서 불응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경찰에서 계속 3번을 소환을 했지 특검에서는 아직 소환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니 이 부분들을 오늘 아마 재판부에서 판결이 난다고 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김건희 여사도 이제는 그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좋고요. 또 수사기관 특검도
그냥 법불악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부하거나 봐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불공정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걸 양쪽에서 다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법불악위, 법은 신문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한자성어가 등장했는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 검찰은 아부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에게만 유독 후회요. 그리고 내란 관련자들은 모두 다 구속돼 있고 한데 본인만 지금 세상을 활개치고 다닙니다. 아니 어떻게 부끄럽게 강아지를 끌고 한강공원으로 산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움을 아는 분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 3번의 경찰 소환에 불응한 것이 체포영장 청구의 빌미가 된 것이고, 만약에 특검에서 소환을 통보했는데 또 1, 2, 3차 버틸 만큼 버티다가 나중에 또 체포영장 돼서 뭐 그때 온다? 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한다라는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차례의 그런 불응에 대해서 체포영장으로 대응을 한 것이고, 또 그 이전에 그 탄핵이 인용되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체포에 불응을 했지 않습니까? 출석에 응하지 않았었고, 그러한 것이 지금 체포영장을 자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오늘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훈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24시간 휴전 합의를 이행하면서 12일 동안 이어진 전쟁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주요 핵시설에 타격을 입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앞으로 핵 협상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간표에 따라 종전이 이루어진 지 이제 4시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 요르단에도 어제 오전까지 연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되다가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앞서 휴전이 발효되기 전 양측은 막판까지 공습을 주고받는 최종 군사작전을 펼쳐 양측에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란의 12시간 휴전에 이은 이스라엘 12시간 휴전, 이 단계적 휴전이 시작된 뒤에도 양측은 소규모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휴전을 거듭 압박하고 특히 이스라엘에 추가 공격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큰 충돌 없이 휴전이 끝나고 12일 동안 이어진 전쟁도 마무리된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각자가 이번 전쟁의 승리자라고 앞다투어 주장했는데 전쟁 이후 자국 내 여론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이동과 경제활동 등 전시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고 공항 운영도 전면 재개했습니다. 네,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이란 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번에 승리를 선언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당국도 핵시설의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핵활동을 복원하는 위한 준비를 미리 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미국과 협상을 벌였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지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과 국제적 틀에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며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협상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벙커버스터까지 동원한 미국의 폭격에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란의 협상력이 더욱 떨어진 상태여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이번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일방적 무력 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각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도 미국이 공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틀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도로시시의 주 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이 중동 지역과 국제 평화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에도 부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했던 방화 사건의 모습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이 방화범에게 160명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영상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불 지르기 전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를 쓴 방화범이 페트병에 담긴 뭔가를 바닥에 부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불이 붙게 됐는데 그 페트병 안에 들었던 게 뭔가요?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휘발유로 보이는데요. 예. 색상도 그렇고 휘발유로 보이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 이제 방화 이런 것들 이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가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인화점도 굉장히 낮고요, 발화점도 매우 낮고 또 휘발성은 굉장히 강해서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제 이 확산 속도라든지 또 이런 가연물의 일단 이 열량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뭐 뿌리는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서 당황하면서 이제 좌우로 막 퍼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는 그 불 붙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이제 액면 한마디로 이제 휘발유가 쏟아진 그 이제 이 액체 그 수면을 따라서 화재가 확산되는 속도는 한 1초에 한 수미터 이상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한 착화한 이후에 한 10m 정도로 한 2, 3초 만에 확산이 되는 상황들로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를테면 확산이 됐었고 또 만약에 대피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예.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화재가 옮겨붙어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 화재 방화는 불도 불이지만 그 불로 인해서 나는 이제 연기, 유독가스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연기 대부분의 화재 상황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한 60-70% 이상은 연기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예. 화염보다는 훨씬 빠르게 또 그리고 사람들한테 치명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그 객차 내에 확산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수직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력을 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한 초당 한 2m에서 5m 정도까지 확산 속도가 되고요. 예. 이렇게 천정고가 낮은 여기도 지금 아마 객차 높이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천정면까지 올라간 연기들이 천정면을 타고 옆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기 중에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객차 내 전체에 연기가 퍼지는 그런 시간들이 한 10에서 한 20초 이내에 대부분 다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과거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에 이 지하철들이나 의자나 어떤 소재들을 불에 잘 안 타는 비가연성 소재로 바꿨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삽시간에 불이 분지면서 까만 연기로 또 실내가 가득 차거든요. 이 연기는 그럼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지금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발생하고 까만 연기가 발생한 거는 객차 내에 다른 가연물이 연소되면서 발생했다기보다는요. 예. 휘발유 자체가 연소하면서 발생한 연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 휘발유 자체가 이를테면 이 검은 연기 같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 한마디로 산소랑 충분히 결합해서 완전하게 연소가 되는 경우에는 검은색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 좀 가연물량이 급속하게 연소가 빨리 되는 상황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방화 당시 CCTV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꽉 차 있잖아요. 아마 오전 8시 40분경으로 알고 있어서 출근 시간대일 텐데 지하철 구조라는 것들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밀폐도가 높고 또 사실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실 문 자체가 닫혀 있어서 임의로 열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제 바깥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다 막혀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또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도 있게 있다고 한다면 화재가 발생해서 사실은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 또 그 객차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그래서 이 방화범에게 당시에 있던 이제 160명의 시민들을 살인하려고 했다. 이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을 한 건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은 골든 타임일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안전에 관련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 화재 시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 화재가 그 안에서 최성기, 가장 강한 화재가 형성되기 이전 시점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5분에서 7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기에 의한 피해라든지 인명피해 이런 상황들로 가정해 본다면 최소한 2, 3분 이내에 대피가 이루어져야지만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런 화재, 방화 때문에 이번에 일어났지만 저절로 일어난 어떤 사고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면 조치를 할지 탈출할 때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연기에 노출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멈춘 상황이라면 빨리 문을 수동으로도 개방해서 안쪽에 연기들이 이제 배출될 수 있게끔 해서 질식에 대한 위험도를 이제 줄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연기의 흡입을 최소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가급적이면 화재가 발생한 객차가 아닌 다른 객차로 이동을 하고 가급적이면 더 먼 쪽으로 우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를 안 마시도록 잘 호흡을 주의하고 수동 개폐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평소 앓고 있는 공황장애약을 복용한 거였다면서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 씨가 1시간 반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 사건 전날 약을 먹은 상태였다며 약물 복용 의혹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차량을 바꿔 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기종, 같은 색상 차량이라 오해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또 차가 똑같아요. 근데 바꿨습니다. 이 안에도 비슷해요.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법 마약류 복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약봉투를 제시한 것은 물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며 팬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 책임도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이경규 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부모가 새벽일로 집을 비운 사이 불이다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사고는 전기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합동감식에서 거실 컴퓨터 등이 연결된 콘센트 부위에서 불이 확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화재로 유독가스를 마신 10살 언니가 어제 숨진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던 7살 동생도 오늘 오전에 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모의 총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모의 총포 820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법적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위력을 보이도록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압수한 모의총포는 이처럼 형태나 기능이 법적 기준을 어겨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이 그제 인천세관과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세관 직원의 거주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출범 2주 만인데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가족의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보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합동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함께 꾸려진 수사팀은 그제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10일 20여 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지 불과 13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밀수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월쯤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밀수 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백 전 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서장이 맡고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남부지검에서 여러 차례 반려해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병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등장한 합동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오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은석 특검이 어제 오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영장하면 지난 겨울에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될 걸로 보세요?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3차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응해왔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별도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평가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 혐의만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구속 취소가 되면서 출국 금지도 해제가 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출국 금지도 신청을 한 상황인데 특검이 그럼 밝힌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뭔가요? 무엇보다 앞서 경찰이 3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였고 세 번째 소환 통보는 특검 임명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응을 반복해왔다. 나아가서 최근 형사 재판 단계에서 내란 특검보가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소환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특검은 내란, 외환, 증거인멸 등 수사 대상이 모두 11개인데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대체로 관련성이 있다 보니 수시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단계의 수사에서부터 전격적으로 소환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래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15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이유도 뒷받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부가 이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법불 악위,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 봐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겠죠. 그 취지로 읽히고 특히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안은 경찰이 상당 부분 조사를 마무리 지은 사안입니다. 관련자들 수사와 관련 포렌식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만 마무리 짓는다면 이 사건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예.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법불악이는 춘추 전국시대 법가사상가 한비자의 경구인데 이 법불악이와 관련된 언급은 이미 전 검찰총장 두 사람이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우선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언급한 바가 있고 예. 최근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진행하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언급하는 바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소환 조사에는 대체로 응해온 만큼 이와 같은 법불악의 문구가 반복해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연장선인 것 같은데 조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조사실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역시 공평한 어떤 공정한 수사를 의미한 걸까요? 이 특검은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특검보를 두고 있고 그중 한 명은 공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전직 검사 내지는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그 근거를 밑바탕에 두고 공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특검 출범 이후에는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수사 과정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하게 조사실이 필요하냐라는 발언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특별한 조사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일각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인데 서울고검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특별하게 조사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장비는 갖추어 두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내란 혐의와는 또 별개인 거잖아요. 네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혐의는 지난 1월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며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합헌 정보 삭제 지시를 한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입니다. 두 가지 혐의인데 무엇보다도 경찰이 그동안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CCTV와 무엇보다 비합폰을 이미 제출받으면서 관련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둔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별개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받는 사람들 비합폰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인가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합폰이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아마 비합폰 정보 디지털 포렌식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밑바탕에 두고 관련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찰 특수단이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특검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별개 기관이다. 그래서 지금 이 체포영장에 대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따로 소환 통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적법 절차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은 체포의 요건으로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전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우려는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소환 통보를 3차례 반복한 이후에야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도 관례일 뿐 반드시 수사기관이 모든 경우에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소환 통보 요청에 불응한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따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일견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특검이 지금 체포영장 청구한 지 약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건가요?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입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하루 이틀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길면 3, 4일 이후에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 어제 전격적으로 그것도 일과 시간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아직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을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오전 중에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근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모두 막 굉장히 거부를 했잖아요. 이번에 집행이 있어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어떠한 법률로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의 의미도 신체 위해 제거이지만 여기서 일컫는 신체 위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워낙 초유의 일, 즉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이다 보니 예.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의 일련의 사태가 이례적인 사태로 번져서 그렇지 전직 대통령이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출석 의사를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먼저 당사자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에 응한 피의자를 상대로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즉 자진해서 출석한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집행하지 않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를 받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수사를 받는 와중에 피해자는 퇴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퇴거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오늘 또 구속 갈림길에 섰잖아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지만 구속 기한이 내일 만료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장실질심사가? 아직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상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앞두고 검사가 추가 기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부의 사건이 배당되거나 병합되고 그 재판부가 비교적 쉽사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실무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상컨대는 기존 재판부가 이미 조건부 보석, 즉 석방 결정을 해둔 상황이라 네. 석방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한번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신청은 쉽사리 받아들여지는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년의 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관행에 배치되는 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만큼 이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혐의 사실이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인데 특히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결국 이제 방어권 침해다, 이 추가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기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에 대해서는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을 한 상황이고 특검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기존 기피 신청에 이어서 반복된 기피 신청을 하고 있고 재판부가 반복해서 간이 기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추가 기소를 단행한 만큼 공소장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증거기록 열람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터잡아 충분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 기존의 관행도 어느 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경우에 기소된 피고인인 만큼 적어도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충분히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시 신문기일을 거치긴 합니다만 비교적 쉽사리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관행을 토대로 그 관행에 제동을 걸고 충분한 방어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를 의식한 재판부도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직권으로 특검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충실한 신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에 구속 연장이 오늘 결정이 되면 얼마나 더 구속되는 거죠? 지금 6개월 된 거죠? 최장 6개월간 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기본적으로는 2개월간 기소된 재판부가 구속할 수 있고 2개월씩 2번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최장 6개월간 구속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기존 재판부의 사건을 병합할지 기존 재판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김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 저희가 들어오면은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상 고온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유럽 그리스에선 주거지까지 위협하는 대형 산불이 미국에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거대한 연기가 산비탈을 뒤덮은 채 곳곳에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돼 진화에 안간힘을 쏟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역부족. 불길이 마을까지 위협하자 종소리에 맞춰 주민 대피 행렬이 이어집니다. Η κατάσταση είναι πολύ δύσκολη, έχει πολλά μέτωπα ανοιχτά και πολλά χωριά. Έχουμε αφήσει τις δουλειές μας, αυτό το τελευταίο πράγμα. 그리스 동부 키오스 섬에 큰 산불이 며칠째 이어져 곳곳이 잿더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상 고온 등 기후 변화 여파로 최근 20년간 산불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2023년 한 해에만 2020년까지 10년 평균의 3배나 됐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엔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덮쳤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역대 6월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동부 대도시와 중서부 일대에 폭염 경보가 발령돼 약 1억 6천만 명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Well, the heat is so hot and I'm sweating badly. Well, the worst thing for them, I think it's the pavement. It gets really, really hot. 7월 한여름 최고 수준 폭염의 요인은 거대하고 뜨거운 공기 속에 갇히는 열돔 현상. 미국 남서부에 주로 발생하다 기상이변 탓에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동북부 지역에 이어 동부 연안으로 옮겨간 겁니다. 버텨내기 힘든 열기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현지 시각 27일부터는 6월 평균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항소 취하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항소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의견서 전달 속보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면 남부의 비는 모두 잦아든 모습이고요.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청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심한 더위도 쉬어갔는데요. 내일은 다시 무더워집니다. 서울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이번 주 내내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주말까지 해수면이 높은 기간인데요. 만조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28도, 대전 27도, 대구와 광주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